태국이 자기보다 못 사는 다른 국가한테는 차별과 만행을 일삼으면서 한국만 너무하다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는 적반하장으로 한국의 벤코리아 운동까지 하고 있다면서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태국의 이기적인 행동에 치가 떨리네요. 이 여성은 어떤 일로 태국에 대해 이런 감정을 갖게 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 시간 좀 내주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온 23살 아웅산이에요. 지금 태국 방콕의 출라롱폰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태국에 온 지 2년이 됐는데 솔직히 말해서 매일매일이 힘겨워요. 처음 태국에 왔을 때는 정말 설렜어요. 미얀마보다 발전된 나라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꿈은 금방 깨져버렸어요. 첫 충격은 입국 심사부터였어요. 미얀마 여권을 내밀자마자 입국 심사관의 표정이 싹 변하더라고요. 너 여기 왜 왔어? 돈은 얼마나 가져왔어? 불법 체류할 거지? 이런 질문들을 퍼부었어요. 마치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았죠. 학교 생활은 더 힘들었어요.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려고 하면 교수님들은 대부분 저를 무시해요. 한 번은 열심히 준비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중간에 끊고 너의 의견은 됐고 태국 학생 의견을 들어보자고 하더라고요. 너무 모욕적이었어요. 태국 학생들과 어울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팀 프로젝트를 할 때면 항상 저를 제외시키려고 해요. 너는 우리말도 잘 못하잖아. 너희 나라는 가난하잖아. 뭘 안다고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해요. 기숙사 생활도 괴로워요. 룸메이트들은 제가 있든 말든 태국어로 수다를 떨어요. 제가 뭔가 물어보면 짜증을 내며 대답해요. 심지어 제 물건을 허락도 없이 사용하고 제가 항의하면 너 같은 미얀마 놈이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래? 라고 비웃어요.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이력서를 내면 대부분 미얀마인은 안 됩니다라고 거절해요. 겨우 식당 일을 구했는데 손님들이 저를 보고 야, 미얀마 하고 부르는 게 일상이에요. 매니저는 제게 손님들 앞에 나타나지 마. 주방에나 있어라고 해요. 거리를 걸어 다닐 때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요. 제 피부색과 억양 때문에 금방 외국인이란 걸 알아채고 경멸의 눈초리를 보내요. 가장 가슴 아픈 건 우리 이모부의 이야기예요. 이모부는 방콕 근처 공장에서 일하시는데 매일같이 인종차별과 폭력에 시달리신대요. 경찰에 신고해도 오히려 이모부를 불법 체류자로 의심한대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자존감이 바닥을 쳤어요. 가끔은 내가 정말 열등한 존재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꿈을 떠올려요. 언젠가 미얀마를 발전시켜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차별을 받지 않게 만들겠다고 다짐해요. 그래도 모든 태국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가끔 친절한 사람들도 만나요. 그런 사람들 덕분에 여기서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매일이 전쟁 같아요. 언제쯤 저는 그저 아웅산으로 불리고 제 능력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험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믿어요. 언젠가 이 모든 게 제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꿋꿋이 버티며 제 꿈을 향해 달려갈 거예요. 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우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뉴스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이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 같은 선진국도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 친구에게 연락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태국인들이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가서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대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숫자로요. 작년에 비해 50%나 증가했다나 뭐라나. 한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니 정말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범죄 문제예요. 태국인 범죄가 2배나 늘었대요.
대부분이 불법 체류와 관련된 것들이지만 폭력이나 마약 같은 심각한 범죄도 있다고 해요. 한국 경찰이 태국어를 못해서 수사에 애를 먹고 있대요. 한국 회사들도 큰 고민에 빠졌대요. 일손이 부족해서 태국인들을 고용하고 싶지만 불법인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고용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다 적발되면 회사도 처벌받고 태국인 직원들도 강제 추방되고 악순환의 연속이래요. 농촌 지역은 더 심각하대요. 일손 부족으로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는데 그나마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일을 해주고 있대요. 하지만 이것도 불법이니 단속을 해야 하고 한국 정부도 딜레마에 빠졌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태국인들도 저런 취급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에 조금은 통쾌했어요. 그동안 태국에서 당한 서름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혹시 나중에 내가 한국에 가면 나도 저렇게 취급받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대요. 비자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고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심지어 태국인들의 한국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래요. 이 소식을 들으니 태국 친구들의 반응이 궁금해졌어요. 예상대로 태국 친구들은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이 우리를 무시해. 우리가 한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줬는데.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너희들도 우리 미얀마 사람들한테 똑같이 하고 있잖아. 그러다 문득 우리 이모 생각이 났어요. 이모는 지금 한국에서 불법 체류 중이거든요. 한국에 관광 비자로 갔다가 그냥 남아서 일하고 계세요. 집에 돈을 보내주시는데 그 돈으로 우리 가족이 생활하고 있어요. 만약 이모가 잡혀서 강제 추방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의 입장도 이해가 가요. 법 질서를 지켜야 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불법 체류자들의 처지도 이해가 가요. 그들 대부분이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일 테니까요. 국가 간의 관계, 경제 문제, 인권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 국제관계학이 이렇게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라는 걸 새삼 깨달았죠.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궁금해요. 한국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까요? 태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리고 저 같은 다른 동남아 국가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이렇게 복잡한 생각에 빠져있던 어느 날 한국 정부가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는 뉴스를 보게 됐어요. 그 내용을 들으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먼저 한국 정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입국 심사 강화예요.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가 훨씬 더 까다로워졌대요. 공항에서 태국인들을 위한 별도의 심사대를 만들고 심사 시간도 2배 이상 늘렸다고 해요. 심지어 입국 심사관들을 대상으로 태국인 불법 체류자 식별 교육까지 실시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비자 발급 조건도 대폭 강화됐대요. 관광 비자로 한국에 가려면 이제 왕복 항공권, 숙소 예약 증명서는 기본이고 충분한 여행 경비 증명까지 요구한대요. 취업 비자의 경우는 더 심해요. 고용주의 재정 능력 증명은 물론이고 태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 증명까지 요구하기 시작했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한국 법무부와 경찰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을 시작했대요. 특히 태국인들이 많이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농촌 지역과 소규모 공장들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고 해요. 심지어 태국 식당이나 태국 마사지 업소 등도 불시 점검 대상이 됐대요. 더 놀라운 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한국인 고용주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는 거예요. 벌금이 2배로 인상됐고 반복 적발 시 실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해요. 이건 정말 강력한 조치 같아요.
한편으로 한국 정부는 불법 체류 태국인들을 위한 자진 출국 프로그램도 도입했대요. 정해진 기간 내에 자진 출국하면 재입국 금지 기간을 단축해주고 향후 비자 발급 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건 좀 인도적인 접근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주태국 한국 대사관을 통해 불법 체류의 위험성을 알리는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도 시작했대요. 태국 현지 미디어와 SNS를 활용해 한국에서의 불법 체류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다고 해요. 이 모든 조치를 듣고 있자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의 단호한 태도가 멋있어 보였어요. 자국의 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하다니. 우리 미얀마 정부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만약 제가 나중에 한국에 유학 가려고 하면 이런 엄격한 심사를 다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조치들이 태국인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지는 않을까요? 그래도 한국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배울 점도 많다고 생각했어요.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인도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모습. 언젠가 미얀마도 이런 선진국이 될 수 있겠죠? 이제 태국 정부와 국민들의 반응이 정말 궁금해요. 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이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한국의 강경한 조치 소식이 태국에 전해지자 태국 사회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충격과 분노가 줄을 이뤘죠.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벤코리아 운동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태국 친구에게 연락해서 자세한 상황을 물어봤어요. 친구 말로는 태국 전역이 반한 감정으로 들끓고 있대요. 한국이 우리를 무시해 라는 말이 곳곳에서 들린다고 해요. 벤코리아 운동의 시작은 한 유명 유튜버의 영상이었대요. 그 유튜버가 한국 제품을 불매하자고 제안한 게 삽시간에 퍼진 거죠. 태국인들의 자존심이 크게 상한 것 같아요. 태국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외교부 장관이 나서서 한국의 조치를 과도하고 차별적이라고 비난했대요. 심지어 주한 태국 대사를 소환해 협의를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벤코리아 운동은 빠르게 확산됐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보이콧 코리아, 노 코리아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됐대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한국 제품을 부수는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한국 식당이나 한국 제품 매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대요. 특히 한류 팬들의 반응이 극단적이었다고 해요. 그동안 열광적으로 좋아하던 K-팝 아이돌의 포스터를 찍고 앨범을 불태우는 영상이 속출했대요. 이제 BTS 따위 듣지 않겠다는 선언이 유행처럼 번졌다고 하더라고요. 태국 기업들도 이 흐름에 동참했어요. 대형 쇼핑몰들이 한국 제품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고 일부 항공사는 한국 노선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대요. 심지어 태국 관광청에서 한국 대신 일본이나 대만으로 여행 가자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해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태국 사람들도 이런 걸 당해보는구나 하는 생각에 조금은 통쾌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태국에서 미얀마 사람들이 받은 차별을 생각하면 말이에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국가 간의 문제를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이런 행동이 결국 양국 관계를 더 악화시키지 않을까요? 더구나 이 사태가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됐어요. 한국이 태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입국 규제를 강화하면 어쩌죠? 그러면 저도 한국 유학의 꿈을 접어야 할지도 모르잖아요. 태국 친구들의 반응을 보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감정에 휘둘리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는지 말이에요. 소셜미디어의 힘이 무서워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제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나중에 외교관이 된다면 이런 감정적인 대립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양국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게 제 역할이 되겠죠. 벤코리아 운동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한국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말 궁금해요. 이 사태가 단순한 외교 분쟁으로 끝날지 아니면 더 큰 국제 문제로 번질지 앞으로의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어요. 벤코리아 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저는 점점 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태국 친구들과 토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을 옹호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죠. 처음엔 저도 놀랐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한국 편을 들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대응이 논리적이고 원칙적이었기 때문이에요. 한국 정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반면 태국의 벤코리아 운동은 너무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였어요. 한국 친구가 보내준 자료를 보니 한국의 조치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가 실제로 크게 증가했고 관련 범죄도 늘어났대요. 어떤 국가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비슷한 조치를 취했을 거예요. 저는 이런 점을 태국 친구들에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야,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봐. 만약 태국에 미얀마 불법 체류자가 급증해서 문제가 된다면 태국 정부도 똑같이 할 거 아니야? 그때 우리가 벤태국 운동을 한다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렇게 말하니까 태국 친구들도 조금씩 수긍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여전히 한국의 조치가 과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적어도 왜 한국이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는 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을 옹호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서는 묘한 자부심 같은 게 생겼어요. 마치 제가 한국인이 된 것처럼 말이죠. 한국이 보여준 원칙과 일관성,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 이런 모습들이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우리 미얀마도 언젠가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특히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에게 자진 출국 기회를 주고 합법적인 취업 경로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는 걸 보고 감동받았어요. 강경책만 쓰는 게 아니라 인도주의적 측면도 고려하는 모습이 정말 선진국답다고 생각했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제 미래에 대한 꿈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그저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배운 것을 미얀마의 발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언젠가 한국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태국 친구들은 조금 놀란 것 같았어요. 어떤 친구는 넌 태국 편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었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난 그저 공정하고 합리적인 쪽을 지지할 뿐이야. 지금은 한국의 입장이 더 이해가 가. 하지만 만약 한국이 부당한 짓을 한다면 그때는 또 다르게 생각할 거야.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그저 감정적으로 반응했겠지만 이제는 더 큰 그림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제가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면서 얻은 가장 큰 수학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의 깊게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미얀마와 다른 나라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요. 한국이 보여준 모습처럼 원칙은 지키면서도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제 동경은 더 커졌어요.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성숙함과 합리성 때문이죠. 언젠가 꼭 한국에 가서 직접 경험하고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미얀마를 더 나은 나라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벤코리아 운동이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태국 사람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작용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태국에 있는 저로서는 이 변화를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죠.
첫 번째로 눈에 띈 변화는 한국 관광객의 급감이었어요. 방콕 시내를 걷다 보면 한국인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어요. 제 태국 친구 중 한 명은 가족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가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손님들이 80%였는데 이제 하나도 안 와. 문 닫을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하는 친구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쇼핑몰들도 타격이 크더라고요. 한국 화장품과 패션 브랜드들이 줄줄이 매장을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를 메우려는 태국 브랜드들도 있었지만 품질이나 인지도 면에서 한국 제품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빈 상가들이 늘어나는 걸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경제적인 타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공장을 철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소규모 기업들이었는데 점점 대기업들로 확대되더라고요. 이로 인해 수많은 태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었대요. 실업률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불안도 커지고 있었어요.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TV에서 한국 드라마가 사라졌고 라디오에서 K-팝 노래를 들을 수 없게 됐어요. 처음에는 애국심에 불타서 좋아하는 것 같았지만 점점 사람들의 표정에서 허전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나 몰래 넷플릭스로 한국 드라마 봐. 근데 이거 들키면 안 돼. 라고 속삭이는 친구도 있었죠. 외교적으로도 태국은 고립되기 시작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태국의 극단적인 반응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국제회의에서 태국의 입지가 좁아지고 외국인 투자도 줄어들었대요. 가장 아이러니한 건 결국 이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한국이 아니라 태국이라는 거예요. 한국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로 투자와 관광을 전환했지만 태국은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감정적인 대응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똑똑히 보고 있는 것 같았죠. 태국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너무 과했던 것 같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묻는 친구들이 늘어났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지금이라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야 해.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태국을 위해서도 좋을 거야.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제관계에서 감정적 대응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동시에 경제, 문화, 외교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깨달았죠. 이번 경험이 제가 앞으로 외교관의 길을 걸어가는데 큰 교훈이 될 것 같아요. 태국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미얀마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이제 태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지켜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경험이 태국 사회에 어떤 교훈을 줄지도 궁금해요. 어쩌면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나면 태국도 더 성숙한 국가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요?